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결국 확정됐습니다. 여론은 존치에 무게를 실었지만 여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여러 차례 필요성을 인정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끝내 소신을 꺾었습니다. 이제 제도 변경으로 국민 피해와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여당이 지게 됐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 듯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온열질 환자 186명이 발생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금요일까지도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더위는 견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로까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릅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제는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찜통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밤사이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국 곳곳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명 넘는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의 시험 없이 임용되는데 신분이 수사관으로 통합되고 직급도 떨어져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호응했는데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상위 폭염 경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올여름 최고를 다시 갈아치웠고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섰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더위가 더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우리나라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동쪽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차례로 서쪽으로 번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더위의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이틀 연속 올여름 최고를 경신했고 비공식 기온은 강남구와 구로구 등에서 39도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이제는 서울입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놀러 왔거든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 안산과 파주, 전북 전주 등에도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38도, 경기 하남과 오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됩니다. 원인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습한 해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한반도 서쪽으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일주일 넘게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돔에 갇힌 상태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당분간 수도권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온도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런 극한의 더위 속에 그제 하루만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북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내 꽃을 따갖고 와서 보니까 쓰레기 없어.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런 극한의 열대야가 전국을 덮치면서 밤사이에 정전 피해까지 속출했습니다. 한순간에 불가마로 변해버린 집안. 밤을 지새워야 했던 주민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잠들긴 이른 시간이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섰고 일부 세대는 촛불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너무 더웠죠. 네. 선풍기도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봐요. 물도 안 나와요.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건데 하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 주민들은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주차장 곳곳 이렇게 시동 걸린 차들이 보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복구만 기다리던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러 차량으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손선풍기에 부채질로 버텨봤지만 역부족. 당장 복구가 어렵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도서관과 여성회관에 머물 곳이 마련됐지만 당장 씻는 것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일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여기서 기어이 작았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출근하셔야 되지 않아요? 저 출근을 아니 뭐 씻는 것도 문제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목욕탕 가야죠 아침. 비슷한 시각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가 끊겨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충남 천안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전기 사용량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복구를 마칠 때까지 600여 세대가 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 이런 극한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땀에 젖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인데요.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인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올해가 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씩 하고.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면은 뭐 땀이 막 옷이 팬티까지 다 젖어요. 젖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더우면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오이와 애호박 같은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취총 오이 특등급 50개 기준 도매 가격은 그제 기준 40,047원으로 1년 전보다 59.4% 올랐고요. 애호박 특등급 기준 20개 도매 가격은 27,804원으로 47.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소매 가격도 얼갈이 배추는 전주와 비교해서 30.1%, 오이는 29.3%, 시금치는 28.3% 각각 급등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7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하락했다며 수박과 토마토, 오이 같은 주요 과채류는 재배 면적의 증가와 출하량 확대로 월 평균 기준 가격이 전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란이 여전히 대단히 큰 사안이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표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에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2,800명이 넘는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원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계청에 맞춰 임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 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선관위 특검법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3개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에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3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진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친명 대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박쥐나 일배, 대통령 파리 같은 독한 말이 오가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순회 경선 첫 주 충남 부울경 경선에서 박빙 선두에 오른 정청래 후보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을 찾은 뒤 장애인과 소방공무원, 택시 간담회까지 민심 청취에 공을 들였습니다. 행안위 분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TF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김민석 후보는 이틀 연속 전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원과 정읍, 김제의 익산까지 꽉 찬 일정으로 시민들을 만나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희망 고문만 하던 새만금 문제를 확실하게 최단기간 안에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후보들 간 공방도 여전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 사과를 거듭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당청 관계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 그건을 알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역사의 비극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친명 친청으로 갈라진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수위 높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쥐라는 표현에 일배식 모욕이라고 맞서며 재차 공방이 이어졌고 투표 후에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현재 경선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또 룰을 바꾸자고 억지를 쓴다는 반응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팔아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영 간 설전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초박빙 승부로 차기 당대표 윤곽은 안개 속이지만 갈라진 당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는 분명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란도 오만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혔고요. 합의 기대감에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먼저 미국은 합의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nd suffice it to say, there's been progress made in those talks, but not finality yet. We're hoping that will happen, very shortly. Okay? 루비오 장관은 이란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국제 유가와 세계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해협 통항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이나 내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출연해서 해협을 개방하고 이번 분쟁을 보다 정상적인 국면으로 돌리는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내일까지 개방하는 방안이 1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비슷한 취지로 읽힙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만 이란의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전례를 봤을 때 이란 쪽의 답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도 일단 협상 진전을 인정하긴 했지만 미국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해협 연안국인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선박들을 위한 안전한 항로를 획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에는 통제권을, 빠져나가는 선박에는 감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행료 역시 서비스 이용료처럼 명칭만 바꿔서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양측 모두 협상 진전은 강조하고 있지만 해협 주도권 등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 협상에 진전은 있는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또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이라고요. 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오만 해안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은 피해를 입었고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무인기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지란 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멘 인근 홍해에서 인도 국적 상선이 무인정과 발사체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도 발생했는데 배후로 후티 반군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합의가 발표되더라도 실제 운항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일단 협상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5.3% 하락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7% 하락하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협상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 상승한 54,085.8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는 1.79% 오른 7,736.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9% 급등한 26,584.99를 가리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로써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북돋웠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인 112억 8천만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조정 EPS 주당 순이익은 1.66달러로 역시 전망치인 1.6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 의미를 약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이 비싼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 좀 더 싼 이 대체제로 AMD 그 제품의 구매를 늘려서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Of the big cloud computing giants doing well after their earnings report. And then I think we're also starting to see some like semiconductor and AI data center CapEx beneficiary flow through and do well too.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7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92% 급증해서 예상치인 68에서 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경기의 가늠자죠. 이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는 2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에 힘입어 올해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도 상업부문 매출이 149% 증가한 7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시장조사 업체인 욜그룹의 조지핀 라우 전문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행사에서 한국 메모리가 2031년까지 세계 최강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내 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같은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 돌파를 위해 AI 칩 상단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가속기와 메모리 간의 이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이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또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를 해도 GPU당 성능이 최대 8배 향상되고 전력 대비 성능도 최대 3배 개선되며 열 저항 수치가 HBM5보다 10에서 25%로 낮아져 발열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금융회사들도 SK 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에 대한 기업 분석을 게시하고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주문,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돼 슈퍼사이클 실적이 기대돼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SK 하이닉스 ADR은 전장보다 8.17%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6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79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5억 9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환 보유액은 지난 5월 감소세를 보였다가 6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에도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 수익, 또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1년 전 통신사 요금 할인 기저효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전국을 4개로 나눈 권역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도입에 맞춘 요금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A 시리즈가 그제까지 진행된 국내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투썸플레이스의 결제액이 스타벅스를 석 달 연속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습니다. 간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은 벌써 2주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낮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 제주 2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8도로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안산 39도, 전주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서쪽 지방 곳곳에는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 산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까지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릅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제는 전국에서 18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찜통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밤사이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호응했는데 기대감을 반영해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이 수도권을 덮치면서 서울은 말 그대로 폭염 비상입니다. YTN 취재진이 기상청에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노면 온도는 20도가 넘게 차이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각종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는 어제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노면의 온도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의 노동자들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편 집배원과 배달 노동자가 도로에서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라 앞에 집배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구급차가 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눕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한낮 서울 주택가에서 우편을 나르던 30대 남성 집배원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손떨림 증상을 호소한 겁니다. 계속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나마도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셔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당시 소방대원이 측정한 남성의 체온은 37도. 소방대원은 급히 얼음팩으로 체온을 내린 뒤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CT 등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대낮에 택배를 싣고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가 주행 중 쓰러졌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남성 운전자는 의식이 흐려지는 열 탈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무더위에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온열 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남성을 설득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충북에서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농민 3명이 온열 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여서 한낮에는 야외 작업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밭 지지대가 힘없이 쓰러져 있고 작업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대낮에 밭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인근에 있는 텃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근 농민은 사고 당일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올여름 들어 제일 더울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충북 음성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맹동면에서는 논 주변에 세워진 화물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차량에 오르기 전 농약 살포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남면에서도 농약을 뿌리던 남성이 쓰러졌는데 두 사람 모두 무더위 속에 야외 작업을 하던 중이거나 작업을 마친 직후 숨져 온열 질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할 때는 햇볕을 막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어지럼증 등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안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논란이 여전히 대단히 큽니다.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공개 직후부터 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내지 않는다면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당위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각의 부동산 공급과 금융 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서울 강남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일대에서는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세금 압박에 취약한 고령층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됐습니다. 강남 일대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 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는 황당하고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하고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91년부터 수평이도 하려도 세금으로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보유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벌써 22년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을 3년 연속 썼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호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와 방위 주재관을 각각 조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와 철회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식을 놓고 이란과 오만이 벌이고 있는 협상에서 해협 중앙에 단일 항로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사임설을 일축하면서 군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전 혁명수비대와의 갈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던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사임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사임하려고 했다면 발표했을 거라며 군과의 완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자신의 말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استعفا نخواهم داد خواهم ایستاد حالا اینا میخوام بگن که یه اختلافی درست کنن که اینا رهبری یه چیزی میگه اینا یه چیزی میگن 미국이 연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를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가운데 이란과 오만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별도 항로가 아닌 단일 중앙 항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항로와 오만에 가까운 남쪽 항로는 모두 폐지하고 가운데 하나의 항로로만 오가게 한다는 겁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란 해안 가까이에서 위협하는 적대 세력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방어적 조치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다미 که همه مواردی که آمریکا در این مدت نقض کرده نقضهاش ادامه داشته باشه قاعدتاً در وضعیت تنگه هرمز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과 나가는 선박에 대한 감시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나 언론에서는 주로 항로를 어떻게 획정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행료나 서비스 이용료처럼 미국이 반대할 요금 징수에 대한 구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논의가 종료되면 협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의 프로야구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과 광주의 2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 벌써 5경기째인데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KBO는 경기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을 정비하는 직원들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섭씨 35도에 달하는 찜통 더위에 관중들은 휴대용 선풍기와 수건으로 더위를 식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역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선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승리를 만끽을 하면서 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은 그나마 경기를 개최할 수 있지만 중대 경보가 떨어진 서울과 광주는 경기가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휴식일인 월요일을 제외하면 사흘 동안 취소된 경기만 5경기에 달합니다. 역대 최다 취소 기록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계속되자 KBO는 경기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분화해 발표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은 현장 상황에 따라 최대 1시간까지 경기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1시 이전에 경기를 취소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관중이 입장한 뒤에
혹은 경기 중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구단도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의 건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하는 공간에 선수단이 사용하는 이동식 에어컨 같은 거를 비치를 해놨고요. 무더위 쉼터를 해서 최대한 예방에 초점을 두는데 또 혹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 긴급 후송팀을 마련을 하고 당분간 폭염이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KBO는 야구장을 방문할 때 충분한 폭염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아시아 쿼터 왼손 투수 왕앤청이 삼성을 상대로 시즌 10승을 수확하며 다승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왕앤청은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폭염 경보 속 틀어진 인천 경기에서 SSG는 LG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10대8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김민준이 6이닝 2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타석에서 김재환이 3전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롯데가 키움을 3대2로 따돌리고 상대 전적 5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황성빈이 3루타를 포함해 2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고 마운드에선 로드리게스가 6이닝 동안 안타 3개만 내주고 2실점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사가 멈췄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계약 관계상 중단할 권한이 없어 사업을 재개하지만 사업 백지화를 위한 법적 검토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전국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과 함께 신복교차로에서 태화강역까지 10.85km 구간을 잇는 수소트램 1호선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혼잡과 개통 이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법률과 계약 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량 제작 등 이미 체결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단, 즉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김 시장은 사업을 일단 재개하되 본격적인 본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계속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 절차 재개가 트램을 추진하는 최종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 안에 있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실시 설계와 사업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내년 3월쯤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중단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결과를 두고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가 출범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AI 거점 라운지가 국립광주과학관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턴해주십시오. 전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공지능 교육, 개발, 실증 인프라를 하나로 엮어 단계별 맞춤형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가운데 모두의 AI 라운지는 현장에서 AI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실증해보는 오프라인 거점으로 국립광주과학관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교실과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마이 AI 랩 등 56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AI 라운지는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전시만 공간이 아니고요.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고 친근하게 체험하면서 이를 일상과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습 공간이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모두의 AI 배움터와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모두의 AI 실험실도 구축해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누구나 모두 AI를 잘 활용하고 그 AI의 혜택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AI 거점 라운지가 우리나라 AI 대전환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오름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1.7%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고요. 나스닥은 2.6%나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에 환호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곧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통행료 문제에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미국도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이 말을 100% 신뢰하긴 어렵죠. 이란의 입장도 중요한데요. 이란 역시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안전 항로를 획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는 선박의 통제권과 빠져나가는 선박의 감시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유가는 연일 급락하는 중인데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모두 $80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10일 이후, WTI는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되고 있다는 기대감 역시 주식시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코히어런트를 꼽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께 생소할 것 같은데요. 레이저와 광통신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빗길을 까는 곳이죠. 주가가 12% 넘게 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중국산 광통신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경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소식이니까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앞서는 출근길입니다. 서울은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 현재 체감온도는 31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한낮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8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는 수도권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호남 곳곳에 건강한 사람도 위험할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 광주와 부산 27도를 웃돌며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38도, 안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1도 등으로 더위가 한결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는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맑은 가운데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에 온열질환 위험도 큰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